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생겼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25주년을 맞잖아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동안 성적표를 보면 지금이 제일 엉망입니까? 제가 볼 땐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 주가로 얘기하면 바닥 쳤다고 볼 수 있나요? 아, 큰일이네요. 네. 그 해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창호는 안 그만둔다는데.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로 상태를 만들어 버리자. 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그 죄송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계속 있는 한 이런 그 왜곡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독립기구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부 개혁을 바랄 거냐. 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여러 조문이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언제나 헌법 제10조를 꼽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의 인권만 챙기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속이라도 풀어보자는 오터뷰.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인권정책본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성훈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직원으로 계셨던 거죠, 간부로? 그렇죠. 네. 정책본부장 했었으니까. 인권정책본부장. 본부장, 예. 그게 언제 때 일입니까? 2005년부터 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일종의 계약직 공무원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개방직이라고 개방직. 하죠. 네, 개방직으로. 아, 원래 공무원은 아니었는데 네. 인권단체 활동하다가 특별히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 어공이시네요. 일종의 어공인 거죠. 네. 예. 그때는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제가 이제 절차를 해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절차는 끝났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를 해서 그 당시 제가 알고 봤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최초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절차를 밟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죠. 이미 절차를 어느 정도 밟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먼저 한 사람이 하게 돼서 제가 처음으로 임명받은. 그럼 그때 위원장은 어떤 분? 안경환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셨던 맞습니다. 안경원 위원장하고 끝까지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못했죠. 안경원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집회가 있었고 네, 네. 이거 관련해서 그 이명박 정부로부터 압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뭐 처음에는 폐지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을 축소하는 걸로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항의성 책임을 지면서 안경원 위원장님이 중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임기가 남았는데 사퇴를 한 거죠. 야, 근데 자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존재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네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그래서 광우병 이런 거로 시민들이 저항하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될 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 근데 원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죠. 예, 원래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한데 반대였죠. 지금도 국가적으로 큰 이제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난리가 된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시민의 편에 서서 인권 보호하다가 위원장이 결국엔 사퇴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고 그때는 인권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만약에 그만둬야 한다면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당신은 오히려 그만두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좀 더 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요. 근데 지금은 안창호 씨는 그만둬야 될 상황 아닌가요?
뭐 그걸 넘어서서 본인이 책임지고 사실 인권에 대한 일말의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은 진작 물러났어야죠. 아니면은 네. 그 내란 시기에 국민의 편에 서서 뭔가 인권, 국제 인권 기준을 들이대고 뭔가 양심의 소리를 대변했으면 몰라도 지금 그동안의 작태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말이 좀 네, 심해졌는데 아니 작태가 뭐 객관적인 보면은 표현이죠. 사퇴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새 위원장이 왔습니까? 안경환 위원장이 그만두고 그렇죠. 그러고 그다음에 새 위원장을 이명박 정부가 임명을 했죠. 누구였습니까? 현병철이라고 아, 그 한양대 유명하신 예, 분. 유명하신 분. 이분은 오래 해먹지 않았나요? 오래 하셨죠. 오래 두 번 했나요? 두 번 했었고 이 위원장 임기가 6년, 아니 3년인데 3 곱하기 2를 하는. 예. 그래. 그러면은 정권의 의도대로 잘 움직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입맛 거기에 맞춰서 입맛에 맞게 잘 이렇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뭘 그러니까 정권에 관심 있는 분야를 좀 해서 특히 이제 북한 인권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일종의 정파적인 도구로 써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약 불편하게 생각한 거는 안 하고 그 입맛에 맞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현병철 위원장 기억납니다. 저는 얼굴을 뵌 적은 없는 분인데 저야 뭐 늘 국가인권위 위원장 얼굴도 못 보고 살지만 하여튼 근데 현병철 때랑 지금 안창호 때랑 현병철 때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셨고 지금 밖에 계신데 비교해 보면 언제가 더 나쁩니까? 사실 비교라는 게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른데 네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권에 대한 약간 양심적인 접근이에요. 양심 접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권적이지 않을 때 부끄러워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염치는 있었다. 그렇죠. 염치는 있었죠. 염치라는 게 양심을 떠나서 염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권 단체 가면 약간은 미안해하고 부족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염치도 없다. 예, 그래서 인권에 대한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와. 그 당시 상식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식이 무너져 버린 거죠. 빨리 그만둬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그래야 되는데 안 그만둔다는 거죠? 본인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만둘까요? 본인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인권 단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거죠.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란 시기 때 뭐 다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인권 침해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형식적인 논리로 피해자의 인권을 방어해줘야 된다라는 아주 피의자 그런 걸 가지고 옹호 발언을 하고 결국에는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국제인권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 지금 안창호 씨가 지금도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임명권자였으니까 그런 거죠.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뭉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뭐 직접 제가 뭐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잖아요. 야 정말 독특한 분이네요. 법조인인데. 그렇죠.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 헌법재판소도 있던 하셨고. 사람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법조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면 다 인권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는데 아직도 통상적인 관념은 헌법재판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인권에 뭔가 어느 정도 기초는 갖췄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이 그런 의미에서 시킨 건 아니고 아마 검찰 선배여서 시킨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럴 수도 제가 볼 땐 그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가기 전에 인권단체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로 외국에도 많이 계셨었어요? 국내에서는 내가 대학 졸업하고 해외에서 처음 그러니까 대학 바로 88년에 졸업하고 홍콩에서 해외에서 처음에 3년 정도 일했고요. 홍콩에서요? 네, 홍콩에서 3년 일하고 홍콩에서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 당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가톨릭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대학별로 동아리로. 네, 동아리라고 있었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고 가톨릭은 알다시피 전 세계에 이렇게 다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 가톨릭 학생이 다 있거든요. 이 아시아 본부가 그 당시 홍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어느 대학에 서클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동아리로서 가톨릭 학생회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네트워크가 있고 국가 단위로도 네트워크가 있고 그걸 넘어서 국제 네트워크까지 있고요. 있는데 그리고 그 아시아 본부가 홍콩에 있어서 아시아 사무국에서 일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아시아의 가톨릭 학생회들의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을 사무국장.
그게 몇 년도라고? 88년에? 88년부터 91년까지. 근데 88년에 한국 사람이 예, 예. 홍콩에 나가서 그것도 국제기구 아닙니까? 예, 국제 단체죠, 국제. 그렇죠. 예. 기구. 정부 간 기구는 아니고. 네네, 비정부 기구지만 하여튼. 예, 예. 네, 그렇죠. 뭐 엄밀하게 나눌 필요까지는 없고 국제기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88년에 이런 데서 이런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었죠. 그 당시는 해외 나가기도 쉽지 않았고요. 네. 여행 자유화 이전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사실 제가 홍콩에 있는데 한국 사람이 거의 저하고 몇 분 더 있었습니다. 노동단체에서 노동운동 단체에 있었던 분 이철순 선배라고 네네. 그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분도 가톨릭 베이스인데. 가톨릭 베이스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그 아태 지역의 그 CCA라고 교회 협의회라든지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WCC, NCC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학생 연맹 이런 쪽에서 한두 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사회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 그러니까 종교 베이스 그 약간 결단입니다. 뭐 결단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이렇게 운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대학 졸업하고 뭐 할까 하다가 그런 제안이 왔고 고민하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뭐 사실은 국제 사회에서 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 제약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말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말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아니 잘한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국제일 그 당시에도 국제회의도 한번 참석했었고 이런 계기로 기본적인 거 하고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NGO이기 때문에 뭐 고도의 뭐 영어나 이런 걸 구사하는 거를 요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활동가 수준의 영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홍콩에서 3년 동안 지내시면서 그래도 청년 시기니까 뭐 성장도 하고 이러셨을 20대 였습니다, 텐데. 네네. 20대, 예. 뭘 배우셨어요 그때는? 와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그 당시에. 충격. 네. 왜냐면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였죠. 전 세계가 그 지금도 굉장히 국제 질서가 변동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 엄청난 변동기였거든요. 그래서 88년부터 91년이니까 네네. 제가 저 소련부터. 예 그때 네. 베를린 장벽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베이징 사태, 천안문 사태를 그때 89 년에? 홍콩에서 네. 겪은 거죠. 홍콩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 이게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본부다 보니까 필리핀 그다음에 뭐 인도 그다음에 유럽 남미까지 그 회의를 굉장히 참여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인권 현실들 그 동향들을 체험할 수 있었죠.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한국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워낙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읽었던 책 중에서 김우중 대우 전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그 책 제목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거 배우고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우야 뭐 냉장고도 만들고 이랬지만 그 인권 그것도 인권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권 활동을 하면서 남미 같은데 어딜 가보셨어요? 남미 그 당시에 페루를 갔었고 코스타리카 갔었고. 그 페루에 간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로 아니, 다툴. 그 전에 많이 간 사람이 있긴 네, 아니 근데 뭐 교포로 가거나 네, 생활하러 그렇죠. 가거나 뭐 그런 거지 정말 그런 차원에서 가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 가서 외국 그 한국 분을 만나면 다들 놀래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외 나갈 분들은 외교관이거나 네. 아니면 상사 주재원이던가 그렇죠. 아니면 교포던가 아니면 유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민간 단체 시민사회로 나간 사람들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게 뭐냐 이상하게 그렇죠. 의심받기도 했어요. 뭐 국정원인가? 네, 뭐 의심받았어요. 진짜로 의심받았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그 페루 같은 데는 유학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유학생은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와. 야,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럼 91년까지 하시고 그리고는 귀국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귀국했죠. 뭐 하셨어요? 인기 맞추고 귀국하고 그다음에 인권단체랑 연결이 됐었죠. 홍콩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아시아 쪽에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네네. 그 당시는 홍콩이 아시아 시민단체 NGO의 수도였습니다. 약간 허브 역할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97년 이후로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서 홍콩에 있던 단체들이 다 탈출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97년 전까지는 거의 허브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홍콩에 들리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만난 인연이 계기가 돼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인권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어디서요? 인권동 사랑방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서준식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그 인연은 이제 93년도에 그 비엔나에서 세계 인권대 유엔이 주최한 세계 인권대회가 있었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동티모르 네. 그 독립운동이 굉장히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서 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일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옛날 얘기이긴 한데 서준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으로는 서경식 선생이라고 돌아가셨는데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것을 소책자 창비에서 나온 거 그 저자인데 이분이 이제 서양 미술 순례를 하게 된 게 자기 형 서승과 서준식이 고국에 유학 갔다가 간첩이라고 누명 써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19년, 17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중에 아우님 서울법대 유학생이었고요. 서준식이라고 1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전향을 했는데 전향을 안 하고 나온 터미네이터 같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나와서 인권운동을 했고 그때 만든 게 인권운동도 사랑방처럼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거의 창립 멤버네요. 창립은 아니 그러니까 창립 만들어 짓고. 거의 뭐 창립이나 다른 그때 이제 뭐 참여연대랑 네,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막 시작하고 이럴 때 거기서 일하셨어요. 참여연대는요? 그리고 하다가 그 다음에도 옛날 얘기가 되겠지만은 참여연대가 만들어질 때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원래 이거 인권자가 사랑방에 있었어요. 맞아요. 같이 같이 만든 만들었어요. 거예요. 같이 네. 만들었어요. 박원순, 서준식 등이 그렇죠. 김기식도 조희연, 있었지만 조희연도 전 있었고 교육감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참여연대 공식 이름이 되게 길었는데 인권자도 있었어요. 참여사회와 인권연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나중에 다 기억하시네 그거. 그럼요. 저는 그때 사재단에 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와서 얘기들을 해줬어요. 뭐 누가 어떻다 이러니 저희는 그 필드에서 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인권운동 사랑방과 참여연대에서 그래서 참여연대 만들 때 저도 창립 간사로 몇 달 일했었죠. 네네 정말 지금의 시민사회 운동의 초기에 정말 지금 그렇죠. 같은 예, 모습의 90년대. 초기에 이렇게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네. 근데 이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연대라고 만들어졌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민주주의 접근, 참여사회 접근과 인권이랑 안 맞는 부분들이 좀 그리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논쟁도 많이 했었어요. 네, 굉장히 논쟁이 막 그래서 하다가 같이 하는 게 시너지가 안 생긴다. 독립하는 게 낫겠다 해서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졌기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사랑방으로 안 가고 그 당시 또 뭐가 중요했냐면은 인권단체 협의회라고 해서 그 당시 7개 단체 민변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민가협, 유가협, 뭐 천주교 인권위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 주요 사업들이 그 당시에 뭐냐 국가보안법이었어요. 네, 그다음 양심 석방도 있었고. 그렇죠. 석방 있었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간사를 채용해서 제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95년도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만드는 걸 했었죠. 네. 그래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그렇죠. 했는데 특히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90년대는 정말 제대로 인권 운동을 하셨네요. 그렇게. 그렇죠. 네.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진이 빠져서 진 빠지죠. 진 빠졌죠. 네. 그래서 진 빠지고 해서 좀 쉬자고 해가지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뭘 공부하셨어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 당시 사회학과 대학원에 가서 그 당시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 보니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개발 독재 시대였잖아요. 80년대는. 근데 90년대 가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뭐 인권 운동의 의제도 달라지고 시민사회도 달라지고 근데 개도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환경 문제가.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그런 사회 운동의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2년 동안. 2년 동안이었는데 원래 2년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갑자기 또 2년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네바로 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요? 스위스 제네바라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9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8년 정도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했어요. 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을 일했습니다. 제네바는 뭐 저야 그냥 어디 있는지만 대충 아는데 약간 여기도 그 뭐죠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ILO가 있고 ILO도 있죠. 그다음에 적십자가 여기 있습니까? 적십자도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도 그 홍콩이 아시아의 허브 같으면 스위스의 작은 도시인데도 약간 그런 국제적으로는 꽤 중요한 도시 같아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도죠. 그러니까 유엔이 어떻게 볼 때 뉴욕이 본부잖아요. 그렇지만은 제네바는 일종의 유럽의 본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구 수는 제네바가 훨씬 많죠. 런던, 파리 이런 데보다. 런던은 유엔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파리는 있는 게 그 유네스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유엔 기구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제네바에 있는 거죠. 와.
거기에서 8년 동안요? 8년 동안 NGO로 일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번 회사는 뭡니까 이름이? 그 이름이 그 박스 로마나라는 좀 특이한 이름인데 박스 로마나. 박스라는 게 평화라는 뜻이고요. 라틴어로 평화, 빼 피스. 예, 그다음에 로마나가 로마의 제국이라는 거죠. 로마나. 로마의 평화면은 그렇죠. 혹시 그 의미죠. 이건 저 뭐예요? 뭐 황제 타령이에요? 뭐예요? 이런 생각 아니. 영화라면 로마의 휴일이 있는데 네네. 로마의 휴일이라는 건 로마의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게.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보통 박스 로마나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댁을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조인 거죠, 원조. 네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뭐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건 로마 속에 있으면은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제국 안에 들어오면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아니 그건 진짜 제정 로마 때고 네. 지금 21세기에 1997년이나 2004년에 박스 로마라는 건 어떤 의미냐는 거야. 근데 그 박스 로마나라는 게 그래서 이제 단체 이름으로 된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님이 애칭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가톨릭 단체다 일단. 네, 가톨릭 단체인데 애칭으로 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평화를 누렸듯이 여러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 달라라는 의미로 박스 로마나 이름을 만들어 준 거죠. 그걸. 뭐 전쟁에 반대하는 등의 소극적인 평화 활동도 해야 되지만 세계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게. 이번에도 그 레오 교황인가요? 뭐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좀 쉬자 좀 그렇죠. 총질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해달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생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이름이 이제 박스 로마나인데 그 이제 만들고 나서 교황님을 찾아가니까 교황 그 당시가 1차 세계대전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 국가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미쳤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쪽도 천주교 신자 있고 저쪽도 천주교 신자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죽이고 그것도 보통 정도가 대량 학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상처받았는데 양 국가에 싸웠던 국가의 대학생들이 모이니까 교황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해달라 해서 박스 로마나 이름을 그러면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기구겠네요. 그렇죠. 1차 대전 이후면. 19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00년도 넘었고 100년 당시로서는 한 80년.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톨릭 학생회들이 모인 거에 오비 조직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비 조직이죠. 졸업생 조직. 이야. 제가 홍콩에서 일했을 때는 가톨릭 대학생의 사무국 그 사무국장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어서 오비 팀 본부는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는데 제네바로 가게 돼서 일하게 된 거죠. 그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는? 근데 그 박스로마나라는 게 유엔의 그 NGO로 등록돼 있거든요. 비정부 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 단체들 주로 하는 일은 그 유엔에서 수많은 회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제네바에는 인권뿐만이 아니라 뭐 평화, 안보, 노동, 뭐 5만 가지 회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NGO들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거기 다 해서 시민들의 의견들 또 회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역할들을 한 거죠. 그걸 요즘 얘기로 이제 옹호 활동이라 그러는데 가서 발언하고 로비하고 자료 돌리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유엔에 가서 하고 싶은 뭐 얘기가 있다 하면 이성훈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겠네요.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왔죠. 엄청 많이요? 왜냐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이런 유엔의 협의 자격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돼요. 네네. 몇십 개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단체들은 다 자기 이름 가지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박스로마나에 찾아와.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아시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언할 때 발언권을 박스로마나 이름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연결시켜주고 뭐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은 해외에 계셨는데도 국내 인권 현안들은 계속 들여다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 가기 계속 전에 갖고 오니까. 네, 제가 가기 전에 또 인권 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다 인연을 맺은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일종의 복덕방 노릇, 이제 사랑방 복덕방 역할을 한 8년 동안 한 거죠. 아이고, 야. 그래도 이국 생활이라는 게 잘 맞으세요?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나요? 국제 활동가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국제 인권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제 인권 시민단체 활동가. 활동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88년에서도 그렇고 91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97년부터 2004년 또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래도 과거에 좀 남들이 비판하는 인권 문제도 조금씩 덜어내고 국가인권기구도 만들고 그럴 때 좀 감회는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국내에서 국가보안법 그 캠페인하고 그랬을 때
이제 87년 이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민주화 길로 가게 됐고 그거를 저는 일부는 앞단은 제가 한국에서 그걸 직접 경험했고 뒷단 같은 경우는 제네바에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제일 흥미로웠던 게 한국 정부의 일종의 그 인권 외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권 회의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은 정부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네네. 그 발언의 수위와 내용이 한국의 민주화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걸 제가 8년 동안 목격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나쁜 놈으로서 우리는 인권 문제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노력하고 있어 있다는 얘기만 하다가 그렇죠. 좀 더 전향적인 그럼요.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인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한국 외교관들이 발언을 할 때 얼굴을 못 듣고 그 염치는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읽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서 뭐라 그러면은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미안한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머리를 딱 두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저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이 현안. 왜냐하면 한국의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표결을 할 때 옛날에 그걸 반대했으면은 기권이 되고 기권했던 게 찬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19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 그럼요. 취임이죠. 결정적이죠. 그리고 기억나는 게 나는 경제 대통령이나 통일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권 대통령으로 그럼요. 기억되고 싶다는 얘기도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대목도 확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기대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 보면서 바깥에서 체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시게 되면서 인권뿐만 아니라 평화 이쪽 분야까지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러면 그때보다 또 한국은 자 봐요. 88년에 한국하고 그다음에 2004년에 한국하고 2025년에 한국, 2026년에 한국은 다른 나라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깨를 좀 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국제사회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의 위상. 위상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인권 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한국의 인권 위상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판이어도 근데 왜냐면 바깥에서는 그렇게 내부적인 걸 잘 모르거든요. 일단은 내부적인 걸 잘 모르고. 그치, 구테타가 일어났긴 했는데 뭔 놈의 구테타가 2시간 만에 뭐 이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약간 헷갈렸겠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데 바깥에서는 일종의 해프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하나가 좀 정신이 이상한 그야말로 요즘 하는 얘기를 휴먼 에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가 또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이놈의 그 빨리빨리 문화 좋은 의미로 빨리빨리 문화가 구테타 시도를 아주 격퇴했다라는 일종의 영웅담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상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볼 때는 한국에서 또 뭐가 있었나? 그리고 그 전에 촛불 탄핵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대통령도 마음 안 들면 그냥 바꿔버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는 저게 한국의 민주주의의 다이내믹이다라는 게 이제 조금 그 이미지가 잡아져. 경탄은 어떤 면입니까? 경탄했다라는 거는 뭐 우리도 솔직히 경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근데 우리는 약간 국뽕, 자뻑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옛날부터 중진국 이런 말 안 쓰고 뭐 개발도상국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했는데 근데 이제 이성훈 선생님 같은 분은 국제적 시야와 그냥 뭐 시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셨으니까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근데 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국뽕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과적인 객관적이라는 건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을 과거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비교할 때 사실 괄목상대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국뽕이 되려 오해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래요. 객관적으로.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태어난 건 후진국인데 사는 건 선진국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익숙해요. 어렵다가 지금 뭐 사실 경제 성장도 어마어마하게 한 거고 민주화도 한 거고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문제는 우리는 남들의 시각도 많이 의식하잖아요. 의식하죠, 당연히.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이 의식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떠냐? 한국은 멀쩡한 나라냐? 아니면 여전히 뭐가 많이 부족한 나라냐? 어떠냐?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모범생인 거죠. 모범생이요? 한국은 모범생이죠. 왜냐면은 전 세계 많은 나라 솔직히 다 보세요. 옛날에 전 세계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하고 피식민지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식민지에 있었고 근데 거기다 전쟁까지 내전까지 겪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했죠. 자원도 없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그 우리한테는 해방이고 다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궤도까지 정상적인 민주주의까지 못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두 가지 과제. 그러니까 인권 민주주의하고 경제 성장, 빈곤 탈피라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이뤘잖아요. 유일한 나라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또 국뽕이 되는데 원조까지 하잖아 이제. 원조까지 하고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원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적습니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가서 국제 평균까지는 갔어요. 보통 이제 OECD 국가들이 이제 원조를 하는 국가잖아요. 네네. 거기 약간 중간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이제. 그럼 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모범석에 대해 뭘 기대해요? 엄청 많죠. 뭘? 아, 외국에도 이제 사람 나름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평화 분야에 있는 사람이냐, 인권 민주주의. 네네네. 인권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한국이 좀 더 외국의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신경 써주길 좀 기대를 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쓴다면?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는 인권하게 되면은 국가와 시민와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기와 투쟁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남용될 때 이거를 민주주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내정 간섭이 되고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인권 외교라는 게 등장하고 인권 외교가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근데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콩 사태 났을 때 그다음에 미얀마, 버마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미얀마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미얀마에서는 그렇죠. 지금 한국이 군부죠. 군부잖아요. 여기에 한국이 좀 더 세게 얘기해 주기를 뭔가 기여해 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미얀마가 그렇잖아요. 네. 미얀마 같은 경우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거기 군부 독재였고 우리도 군부 독재였고 거기도 봉기했고 우리도 봉기했고 우리는 결국에는 민주주의로 갔고 미얀마는 아직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가 진짜 너무도 부럽고 뭔가 한국이 뭔가 좀 더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대목은 베네수엘라 침략했을 때도 한국은 어떤 얘기만 하냐면 우리 교민의 안전하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런 독일도 그렇고 유엔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규탄도 하고 뭐 중국, 러시아는 자기 입장이 있다고 그냥 제끼더라도 미국의 동맹인 나라들도 사실 할 얘기는 하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점수를 많이 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렇죠. 일반 인권 단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한국이 많은 걸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네. 한편으로 한국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또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아 저도 이제 그러니까 순수한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네네. 이건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너무도 분명한데 한국이라는 게 이 국가로 작동을 할 때는 남북 관계라든지 뭐 미국도 미주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다 중국도 보니까 있고, 네.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해도 안 가는 거 아이고 아닙니다. 균형 있는 생각이시고요. 자 그래서 2004년에 귀국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안 나가세요 또? 아니죠. 2004년에 그 제네바 일을 마치고 그다음에 방콕으로 바로 갔습니다. 한국에 안 오시고요? 안 오고. 방콕에는 타이 방콕. 네, 태국 방콕에서 뭘 하세요? 3년 정도 일했는데 그럼 2004년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08년까지 뭐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 당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네바 있을 때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문제 가지고 제네바에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네바에 인권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많은데 아시아에서 그 단체의 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아 사람 뒷바라지 또 복덕방 역할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같이 했거든요. 이게 인연이 돼서 웬만한 그 당시에 아시아 인권 단체들은 다 하는 거죠. 제네바에 왔던. 이게 인연이 돼서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인권 단체 연합회라고 포럼에이샤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와서 좀 일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네바에 계속 있을까, 한국으로 갈까 하다가 그 방콕으로 결정을 해서 일하게 됐죠. 그럼 방콕 생활도 쉬운 건 아니, 다 객지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았죠. 네. 그렇지만 아직 젊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기여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때 뭐 이를테면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코디네이터 역할? 그렇죠. 단체 사무총장 역할이니까 단체 운영을 해야 되고 물론, 그 당시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아시아에 수많은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할 때마다 그 캠페인 국제 캠페인 조직하고 뭐 그다음에 뭐 로비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럼 일단 구체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그 미얀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인가요? 태풍이 불었는데
그 미얀마에서 군부가 그 원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도적 지원을 받으니까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열어야 되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캠페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네팔에서 구테타가 났어요. 왕정 구테타. 구테타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네팔에 있는 많은 인권단체 사람들 해외로 망명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국제 캠페인하고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근데 정말 가지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네요. 많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그리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본부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기구가 그렇지만 정책본부장은 되게 높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헤드쿼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위에서 쫙 2급 보면서. 공무원이었고 고위 공무원이었죠. 아니 고위 공무원도 그렇지. 사무총장 역할 다음으로 자체가. 그러니까 사무총장 다음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여기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제 단체에서 일할 때 네. 두 번의 텀을 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고 2008년에 이제 한 번 임기가 끝났거든요. 네네. 한 번을 더 하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와서 이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그 자리가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가인권위가 200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만들어진 지 이제 뭐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이 국가인권기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예요. 웬만한 나라의 국가인권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대도 많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좀 리더십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책본부장의 역할이 국내 인권정책 전반뿐만 아니라 국제 일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인권단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기회가 왔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아니 외국 많이 나가본 외교관은 있겠지만 거긴 인권 개념 탑재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2008년 지금 인권위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 수가 직원 수가 지금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한 지금 200억 넘지 않았나요? 네. 지금 저는 남의 회사라 잘 모릅니다. 200명 되는데 100명 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네, 얼마나 네. 큰 변화가 그 있었는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시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 시대라는 측면은 인권위가 마음만 먹으면 잘만 하면 정말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조건이. 그렇죠. 이럴 때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에 쏟아지는 기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좀 해봐라 뭐 이런 거. 국제적으로요? 아니면 둘 다. 국내적으로? 예.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리더십 역할이죠. 리더십. 리더십. 어느 정도 아시아 리더가 되라? 그러니까 아시아를 이제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권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당장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뭐.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갖는 팔레스타인.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권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은 유엔이 인권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는 주권 국가, 유엔의 회원 국가가 자기의 주권의 제약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룰을 따르겠다. 따르겠다고 우리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우리 사회도 사적 제재를 다 그렇죠. 금지하잖아요. 공적 제재하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관한 한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엔에다 맡겨서 유엔의 판결을 따르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인권이라는 그걸 국제 인권이라는 미국부터 게. 깨버리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거 만든 게 미국이고 유럽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었는데 네네. 그 자체를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규모없는 인권은 아무도 안 믿어요. 인권 얘기하면은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가 돌아오니까 이거 엄청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규범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더십 공백. 우리 국내 단체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유엔의 인권이 권고가 이렇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당성과 규범의 힘이 없어지잖아요. 근거가.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엔에서 인권선언 만들고 그럴 때는 승전국이고 큰 나라, 헤게모니가 도덕적 헤게모니가 있었죠. 새로 떠오르는 루즈벨트의 부인이 그렇죠. 기초위원장도 하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폼도 나고 독일이나 일본이 까불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도 싫어도 그래도 따라하고 그렇죠. 기권 정도는 하고 뭐 이러면서 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80년 만에 쪽나 버렸네요. 그렇죠. 그 당시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도덕적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염치 앞에서 했는데 인권의 어떤 발언할 때도 외교관들이 얼굴이 대놓고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면 그런 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대놓지 않고 약간 위선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까놓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저 이전에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까놓지 않고 다 덮었거든요. 그걸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막 덮기까지 했었는데 트럼프 성격상 그거는 다 까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인권의 권위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몇 명 죽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80명 이상이 죽었고 죽었다고 하죠. 예, 그렇죠. 중요한 건 쟤들이 몇 명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명도 안 죽었어? 이런 얘기를 그냥 태연히 하잖아요. 부끄러움 없이. 그러니까요. 엄청난 심각한 상황. 심각한 상황. 이 상황에서 그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국가인권 역할이 뭐냐면 전 세계가 짝 갈라졌잖아요 지금. 짝 갈라졌거든요. 이른바 서구 중심, 그러니까 G7 국가로 대표되는 이 나라들이 이른바 경제적, 군사적 우위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인권이라는 거를 딱 운영을 해왔는데 이 체제가 무너지면서 또 반대쪽에 있는 데는 또 권위주의 정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 인권단체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나라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 이름을 한번 들으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디, 이 사람이 언제 모디, 푸틴, 시진핑 이렇게 되잖아요. 뭐 나름대로는 뭐 민주주의 한다고 하지만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사실 안 맞잖아요. 전 세계가 이 둘의 싸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결 구도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인권이 이 사이에서 냉전 때 그런 거잖아요. 냉전처럼 인권이 냉전의 포로가 됐잖아요. 공간이 없네요. 공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권 문제만 지적하는 하나의 레토릭적 그렇죠. 내로남불 다 갖다 정치적 무기로 쓰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때 나름대로 제3의 세력, 제3의 세력이 뭐냐면 스스로 도덕적 권위를 갖춘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이걸 재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돈도 좀 있어야 되겠어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나라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준경국 외교라 그러거든요. 미들 파워라 그러죠. 그러니까 헤게모니아는 슈퍼 파워가 아니라 대항 세력이 아니라 이 미들 파워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식의 서구식이 아니라 좀 더 새롭게. 그럼 대한민국하고 어떤 나라들이 꼽힐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를 보면은 일종의 이제 G7 국가 중에서도 중도적인 캐나다 같은 나라 또는 뭐 브라질 같은 나라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나라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남아공도 뭐 일종의 그럴 수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게 옛날에 냉전 때는 동서였고 지금 남북이잖아요. 이걸 넘어서서 진영을 넘어선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구성하는 이 역할을 한국이 해주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여태까지 민주주의든 뭐든 제도든 뭐 일본 거쳐서도 많이 오는데 일본에서 주고 미국에서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먹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그 기대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되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K 인권 얘기, K 민주주의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태 혁명 그렇게 해석한 거는 굉장히 좋은 아직 근데 구체적인 건 없지만은 K 문화와 뭐 인권 민주를 연결한 뭐 K 이니시티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는 저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게 K 민주 그러니까 비태 혁명이 국내로 끝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퇴보했잖아요. 유럽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인권도 퇴보하고 미국 완전히 저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우울하고 계속 그 후퇴 얘기만 들었는데 그 와중에 그냥 진짜 신선한 그 비태혁명 말 그대로 비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권의 후퇴를 평화적으로 시민의 비폭력 저항으로 막아냈다라는 건 엄청난 세계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칠레만 해도 우리는 뭐 아이엔데하고 피노체트가 있으면 피노체트주의자가 다시 집권을 한다 이런 거 보면 막 놀랍고. 그렇죠. 남미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대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나치 같은 놈들이 막 설치고 다니고 이런 반동 흐름도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반동의 흐름이 대세가 반동의 흐름인 거죠 지금. 이럴 때 한국이 그래도 국제적으로 보면 선두주자고 모범 국가다.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뭐 그렇다고 뭐 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혼자가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뭐 말로만 들어도 좀 설레이고 그러는데 그럴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독립기구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남의 나라의 인권 민주주의에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은 국가가 할 때는 이게 국제적인 정치적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되거든요. 내정 간섭?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계가 중요한데 이 독립기구란 말이에요. 독립기구는 독립적으로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른 척해도 되잖아. 저거는 그래도 독립기관인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은 지들끼리 하는 기구라 나도 모르겠다. 네. 다음에 좀 유순한 사람으로 위원장을 바꿔보겠다. 이런 정도로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좋네요. 그 사례가 있잖아요. 2003년에 기억하세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성명서 냈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그거. 이라크전 미국을 규탄했고 네. 그다음에 엔드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라크 파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파병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국제인권법에 인권위원회가. 위반된다고. 네. 이게 그 당시에 이라크 침공이 불법적인데 안보리의 승인도 안 받고 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얘기 못 하죠. 근데 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해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는 저런 거 하라고 만든 거.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럼 DJ는 굉장히 국제 인물이네요. 국제적 안목과 이런. 굉장히 세련된 거죠. 그 당시에. 지혜로웠던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수반으로서의 인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의 역할을 잘 아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인권을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 공약 때도 선거 공약도 그렇죠. 그럼 김대중이란 대통령이 없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네. 근데 그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죠. 네. 2003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고 예, 만든 맞아요. 거다. 그런 거라고 만든 거다.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다시 했어요. 예,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더라. 예. 그래도 나도 승질이 안 맞는데 참겠다. 그게 원래가 왜냐하면 정부가 하려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친노 그룹이랄까 이런 데 싫어했거든요. 그게 싫어하죠. 지금. 근데 싫어하는데 싫어해야 된다. 맞아요. 반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로지 윤석열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한 거네요. 독립성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거네요, 지금은. 어쩌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된 거죠. 자살한 겁니다. 자살. 아이고. 어떻게 보면 자살골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걸? 글쎄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이게 휴먼 에러인지 아니면은 시스템 에러인지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에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둘 다 얘기도 한 거 같고. 뭐 둘 다죠, 안창호 둘 다죠. 김용원인가 그 사람도 되게 독특하던데요. 예, 그분도 그렇고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권위의 역할은 검찰, 그러니까 그 사법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준사법 기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의 논리, 법은 인권의 최소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의 논리 가지고 인권을 하게 되면 인권을 계속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인권이 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법조인들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그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인권의 상식, 다시 말해서 도덕적 감수성과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그 개념 또는 당연히 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죠. 이것들의 종합이거든요. 그걸 넘어서야죠, 법을. 그렇죠. 예. 넘어서야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인권 침해 안 당하게 좀 해주자. 이런 게 인권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실은 이제 자꾸 실정법 내세우고 뭐 하게 되면서 인권을 자꾸 축소시키는 또는 정치적인 입맛, 편향에 따라서 인권을 재단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심해진 거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생겼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25주년을 맞잖아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동안 성적표를 보면 지금이 제일 엉망입니까? 제가 볼 땐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 주가로 얘기하면 바닥 쳤다고 볼 수 있어요. 큰일이네요. 그 해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창호는 안 그만둔다는데.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로 상태를 만들어 버리자. 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그 죄송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계속 있는 한 이런 그 왜곡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독립기구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부 개혁을 바랄 거냐 이 둘 다가 안 될 내부 경우에 개혁이 되나요? 공무원 조직에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로 우리 이성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한날 한시도 그냥 보내지 말자. 근데 이게 그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휴먼 에러하고 시스템 에러가 갑이 있다는 시스템 에러는 25년 동안 누적된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시스템적인 그 해결책을 법을 개정을 통해서 만들자라는 거죠. 사람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는 한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걸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 존중 TF 같은 걸 해도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만 안 하고 배째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 독립기구니까 네네. 그 방패. 근데 그걸 좋은 방식으로 배째라가 돼야 되는데 예.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데도 싫은 소리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원장 1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일종의 호위무사가 돼버렸죠. 조직 전체가. 진짜 그 직원들도 좀 서글프겠네요. 직원 제가 최근에 몇 번 만나는데 굉장히 그래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것 같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은 난감하죠.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네, 그거 하지만, 빼놓고는 일에 관련해서는 자아실현 없고 그 자긍심이 없는 거죠. 나름대로 국가인권에 계신 분들은 뭔가 그 덕업일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거 직업을 계속 그렇게 간 건데 네네.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너무너무 고롭겠죠. 공무원으로서. 아이고 지 하나 좋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기구여서 우리 최고의 전문가 이성훈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뭐 한 말씀 또 인사 겸해서 해주시죠.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다고 인권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정파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권 얘기하게 되면은 약간은 거리를 두고 나랑 상관없어 이런 문화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인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보험이라는 거 얘기해요. 보험. 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보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인권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인권, 국가인권 같은 거 제도를 잘 고쳐서 만들어 두면은 이게 보험 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뭐 가해자, 피해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공재라는 인식들을 좀 더 많이 이번에 좀 인권위를 좀 개혁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서 좀 더 사회가 정상화되는 그런 데 많이 좀 인권위가 기여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인권 운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렇죠. 피해자들이 몰라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뭐 당연히 모르시고 지내도 되죠. 보험이라는 그렇죠. 게 보험이죠. 교통사고 났을 때 저 운전자 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사회 안전망 중에 중요한 안전망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엉망진창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특히 국민 주권 정부 시대를 맞아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고 그걸 한번 이성훈 선생님과 함께 챙겨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바람이 맵차기도 하는데 하여튼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